팀장님,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예, 제가 처음에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것들이 바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은 어떤 식의 재정 지원을 해주고 있냐면 해당 기업과 개인들이 현재 재무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쉽게 얘기해서 질병으로 예를 들면 어떤 한 암에 걸리신 분께서 1기건 5기든 상관없이 그냥 시장에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만 있다면 계속해서 망하지만 않도록은 지원을 계속 해주고 있다라는 점이죠. 다만 이게 무한정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올 초에 이제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3월 달부터 6개월간 그래서 9월 달까지는 신용 등급과 관계없이 전부 다 지원을 해주겠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지금 펼치고 있는 그 유동성 정책 역시도 환매 조건부 채권을 계속해서 자산 매입 형태로 사주면서 이 시장이 존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에 따른 그 외부 효과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있냐면 많은 시장 참여자들께서 증시가 굉장히 펌핑이 될 것이다. 그래서 주가가 굉장히 부양이 될 수밖에 없는 정책이다라고 인식을 하면서 실적이 없는 증시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어떤 한 벽에 딱 몰리면서 그 이상으로 치고 올라가지는 못하지만 계속 오락가락하면서 버티고 있는 그런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향후 9월이 되고 12월이 돼서 여태까지 썼던 지원책들의 만기가 도래했을 경우에 정부에서는 어떤 노선을 택할 것인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지금처럼 모든 기업들이 망하지만 않고 버텨줘라. 라는 형태로 지원을 해줄 수도 있는 반면에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재정 적자 부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오히려 굉장히 건전한 편에 속한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2위로 치고 올라갔다. 사실 이제 치고 올라갔다는 개념보다는 다른 나라들이 건전성이 너무 많이 악화됐기 때문에 비교적 우리나라가 고평가되고 있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확진자 수만 해도 일간 거의 7만 명을 상회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사망자, 치명률에 관련된 거죠. 확진이 되고 나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그 사망자 수가 하루에 많게는 4천 명까지도 나타났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4천 명이라는 수치가 비교를 해보니까 과거에 전쟁 시에도 일간 4천 명 사망자는 없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경제 봉쇄를 해제를 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이 질병 문제를 잡을 수가 없다라고 많은 전문가들께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로 미루어 볼 때 향후 계속해서 미국에서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모든 기업과 모든 개인들을 다 살리는 형태로 갈 것이냐, 아니면 그래도 병세, 그 기업으로 봤을 때는 재무 상태가 어느 정도 건전한 기업들 위주로 해서 계속 살리려는 움직임을 펼칠 거냐. 만약에 후자의 움직임을 펼치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 TV를 시청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 다니고 있는 그 직장에도 상당히 큰 위협이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지금 경제 상태라든가 질병에 대한 이슈들을 살펴볼 때는 계속해서 모든 기업을 다 끌고 갈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저는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이 화폐 시스템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올 3분기 내지 4분기 정도 가면 정부에서는 어떤 판단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개인들이 정말로 힘들어지는 시기가 왔을 때 어떤 누구도 본인 살고 있는 집을 빨리 팔고자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본인 살고자 하는 집은 어떻게 보면 그 가게의 최후의 보루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목구멍에 칼이 들어와야지만 살고 있는 집을 내놓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쌓여져가는 이 정책에 대한 규제들, 이 규제들이 그분들께서 집을 팔고자 했을 때 칼날로 작용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는 그냥 보유하면서 오랫동안 살아오신 분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 정도는 만들어 주셔야지 그분들께서 다시 재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빠져나가면서 많은 상처를 받게 된다면 그분들께서 다시 이 사태가 끝나고 나서 재기하고자 할 때 과연 가능할 것이냐. 그래서 조금 더 정밀하고 세밀한 그런 정책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굉장히 많이 언밸런싱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더더군다나 지금의 부동산 가격이 특히나 서울을 위주로 한 지금 쌓여져 있는 가격대가 떨어지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이 진통을 수반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조금 더 지켜보시면 결과가 나오실 것 같고, 또 다주택자 증여에 대한 취득세율 오늘 또 나온 얘기죠. 양도에 대한 과세를 계속 중과세율을 높여가다 보니까 더 이상은 빠져나갈 때 내가 가지고서 빠져나갈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주택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현명한 판단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증여고 그 전에 사용했었던 방법들이 바로 법인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주택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한다거나 혹은 법인을 만들더라도 뭐 주택 한 채 한 채별로 법인을 만든다거나 혹은 신탁으로서 내 주택 수를 줄인다거나 이런 식의 이제 편법을 썼었는데 이번에는 이 증여에 대해서도 우려가 되니까 증여 취득세율을 뭐 12%까지 최고 세율로 인상을 하면서 또 어떤 부분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증여로 취득받은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은 그 가구의 주택수에 포함시킨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다주택자들을 이런 규제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뭐 수용할 만하다. 이 사회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되어 가면서 1주택이라던가 정말로 그냥 거주하시던 분들에게까지 피해가 가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다음 달부터 전격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 유예 기간 동안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조차도 어떻게 보면 미리 차단을 해버리겠다. 이런 얘기고요. 710 대책에 대해서는 아마도 주말 내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보고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내용은 2부 시간에 뭐 간단하게나마 살펴볼 텐데 잠깐 보시자면 다주택자랑 단기거래 세제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고요. 그 내부적인 내용은 법인과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 이게 굉장히 무서운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2부 시간에 좀 자세하게 살펴볼 거고요. 실효세율이 거의 2.5배 가까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취등록세, 양도세까지 부동산의 그 라이프 사이클 상에 존재하는 모든 세금을 다 세율을 인상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과거 세미나를 한번 진행을 할 때 어떤 질문을 받았었냐면 지금 보유세 논의되고 있는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라는 질문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1, 2년쯤 전에 대답을 드렸던 것이 앞으로 지금 설계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며 그 설계해 나가고 있는 과정의 끝은 가격이 떨어지지 않거나 오르지 않고 유지만 되더라도 보유세는 계속 올리게끔 설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공시가격 인상과 그 공정가액 비율을 연간 계속해서 인상을 해 나가면서 가격이 설령 떨어지더라도 그 상태에서 세금은 계속 높아지는. 왜냐하면 과표가 높게 잡히니까. 이번에 건든 거는 그 과표 높게 잡히는 거에다가 플러스해서 세율까지 건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주택자분들께서 수용할 수 있을 정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높였느냐 아니면 감당 불가능한 정도로 높였느냐라고 하는 것은 저는 어떻게 보면 수익률의 개념에서 봅니다. 보유하면서 받는 이득이 이렇게 내는 보유 비용보다 더 높을 경우에는 당연히 여태까지 지금 쌓여져 왔던 가격에 대한 그런 관성의 법칙도 있는 거고 또 이 자금을 빼서 마땅히 투자할 대안이 없단 말이죠. 그렇다 보면 약간 수익률이 낮아진 정도 개념으로 인식을 하고 계속 끌고 가는 것을 선택하실 다주택자분들이 더 많으실 겁니다. 근데 지금의 개념은 가격이 올랐다고 하는 그 가격대가 뭐 1억 내외로 뭐 많이 오른 지역들이 뭐 1억 내외로 올랐는데 그 1억 내외 오른 그 가격대를 다주택자분 입장에서는 연간 5천 1억씩 뺏기게 생긴 입장이에요. 그렇다고 빠져나가려니까 전체 쌓여 있었던 양도 차익 중에서 뭐 많으면 70%, 80%까지도 가져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정말로 혼란스러우면서도 겁이 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 분들께서는 지금 이 설계되어 있는 세제 그물망 속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조금 서두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찌 보면 임대사업자를 내셨건 뭐를 했던지 간에 약간씩의 유예 기간은 존재를 합니다. 또 시장 참여자들 중에서 매수인 분들의 분위기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매수인 분들 역시 이런 세제 그물망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매도하려고 내놔서 매도 물량이 더 많아진 상태에서는 쉽사리 물건을 잡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는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단기 임대, 아파트 장기 매입 임대 사업자를 아예 폐지를 시켜버렸다는 거죠. 아마 한 3년, 4년쯤 전이었을 거예요. 임대 사업자 등록에 대해서 정부가 굉장히 장려를 했었던 때가 불과 3년, 4년 전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런 가격 상승에 대한 너무나 많은 가격 상승을 이루어내는 상품들의 종류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투기성 자본을 아예 차단을 해버리겠다. 그래서 임대사업자를 아파트에 대해서는 아예 폐지를 해버리고요. 그리고 여태 등록을 해 오셨던 분들도 올 12월까지 소급해서 이거를 전부 다 말소시킬 수 있는 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정부에서 의도하고 있는 건 뭐냐면 아파트라고 하는 한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는 절대로 다주택으로 소유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전반적으로 한번 유출을 해볼 때 향후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은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해야 될 것이냐. 전반적인 경제 여건이 단기간 내에 V자로 반등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이미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주가는 V자 반등이 가능하더라도 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V자가 아니라 U자 형태도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렇다라고 했을 때 자산 시장에 쌓여 있는 이 자본들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는 대출의 길, 그리고 정부에서 의도하는 그런 그 방향성,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참으로 혼란스러운 때고, 부동산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부동산만 보시는 분이 있고 또 다른 투자도 겸업하시는 분들께서도 계실 거예요. 다른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마도 많이 느끼고 계실 텐데, 더 이상은 안전자산, 비안전자산 이렇게 구분하는 것조차도 움직임이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렇다 보니까 정말로 혼란스러우면서도 무서운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딱 한 가지만큼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투자 노선은 절대로 많은 리스크를 수반하면 안 된다.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안전한 길을 선택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이거 하나만큼은 분명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런 방향성에 대한 논의라던가 개인적인 상담들 궁금하실 때는 주저하지 말고 전화 주시고, 또 매주 수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있는 세미나 예약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